너무 많네. 음, 네. 미리 저 영상 간략하게 오이디푸스 이야기 소개하는 영상도 미리 보셨을 거고, 오전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오전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야기도 미리 나눴고, 간단하게 우리가 저 오이디푸스 이야기라는 작품, 이미 호메로스 작품 두 편을 읽었으니까 네. 그 작품하고 연관지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점들만 특기만 몇 가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 인물이고, 호메로스가 작품을 쓰면서 무대로 삼았던 그 시대는 기원전 12세기였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요. 오늘 읽게 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고전 문명 시대라고 하는 건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그 그리스적인 특성, 민주주의라든지 도시국가로서의 뭐 이런 특성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 소포클레스가 살았던 시대는 그로부터 300년 후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 문명이 절정기이자 서로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신하는 변환기, 그때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적인 특성은 호메로스 작품보다는 소포클레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기원전 5세기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와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뭐 실제 가지고 있는 전력이나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겨야 되는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음, 그리스에 패배하죠. 그리고 나서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페르시아는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지 큰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펠로폰네스 동맹, 이런 어, 델로스 동맹, 별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목이 좀. 좀, 하여튼 그런 동맹들이 형성이 되면서 실은 그리스가 제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국의 길을 걷게 되는데, 유명한 알렉산드로스가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오리엔트 정벌을 하면서 그리스 대제국을 일으키게 되죠. 이 절정기이면서 대변환기의 인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면 바로 소포클레스가 살았던 시대를 말한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호메로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호메로스가 서사 시인이죠. 네네. 서사 시를 쓴 게 아니라 혼자서 청중들을 앞에 놓고 연사처럼 연설을 한 겁니다. 많은 등장인물들 흉내를 내면서. 그런데 그리스 고전 문명 철정기에 오면서 그 서사시 장르가 연극으로 바뀝니다. 연극으로. 그러니까 무대에서 관객들을 상대로 여러 명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 음, 근데 초기의 그리스 연극은 배우가 단 두 명이었습니다. 배우가 두 명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서 각기 다른 관점을 열심히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객은 단순히 그냥 무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얽힌 토론을 벌리는 두 사람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어느 쪽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토론, 토론 문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 시곡 작품 비극부터 비롯되었고 그것이 대표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소포클레스 작품을 보셨으면은 이게 얼마나 수많은 하나의 그 논쟁거리를 놓고서 서로 다른 관점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실감하셨을 텐데 그런 그리스 비극의 소포클레스는 소포클레스 나름대로 새로운 혁명을 가져오죠. 이게 뭐냐? 배우가 그 전까지 두 명이었는데 소포클레스부터 세 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논점을 놓고서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관점도 필요하다. 배우가 세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안을 놓고서 다양한 관점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대에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런 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은 훨씬 뭐라 그럴까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냥 소설책 읽는 거와는 다른 흥미로운 점을 느낄 수도 있고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종의 대화라고 할까 토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생활화했는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 저절로 떠오르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다들 들어보셨죠?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속사정이 전부 이런 거구나. 음, 어, 이게 여기서 프로이트가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만나더라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뭔지 알아. 이러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겁니다. 그, 그 이전까지 그 프로이트가 19세기 인물이니까 19세기는 사실은 그 서구의 합리주의랄까 혹은 뭐 이성주의랄까 음, 이런 것이 절정에 달했을 네. 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의 의미를 인간의 이성의 활동, 의식적인 것 이거에 두었던 시대입니다. 음, 그런데 프로이트가 혁명적인 거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예술 작품까지도 그 안에는 무의식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동력이 되는 게 바로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인 욕망이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바람인가? 이거 대신에 모두가 성이에요 이러고 노래 불렀다고 하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보면은 섹스 만능주의예요. 리비도 만능주의인데 이놈의 성적인 욕망이 어느 정도 지독하냐 하면은 인간의 신체 기관이 성장하기 이전부터 인간은 그 욕망을 타고났다. 그래서 유년 그 구순기 뭐 학문기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젖을 빨 때부터 뭐 이런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 인간의 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 속에는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프로이트가 남긴 그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인간의 이성, 의식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에 차있던 그 과학만능 시대에 과학이 항상 한창 발전해서 인간이 그 뭐라 그럴까 자부심에 부풀었을 때 충격을 가한 거죠. 동물적인 욕망 그것이 인간이 자부심 자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활동들의 근저에는 그런 동물적인 욕망이 있어. 그리고 프로이트가 절대시한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누구냐? 최초의 어머니다. 음, 어머니를 향하여 어릴 때부터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데 그 욕망을 풀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안 되죠. 누가 이미 자기보다 엄청 힘이 세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길이 없는 욕망, 절대적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절대로 풀 수가 없다. 그게 이 스토리에서 나오듯이 무슨 욕망인가요? 아버지를 없애고 아버지를 없애고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엄마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욕망. 그거를 원초적으로 타고난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트 이론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비춰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화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웨디푸스가 보이는 이 모습은 웨디푸스 한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다. 이러고 이론을 만든 게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근데 거기다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붙였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욕망도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충족되면 안 돼요. 발현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절대로 넌 나오면 안 돼. 그러고 억누르는 현실 원칙이 있습니다. 억압하고 검열하고. 한쪽은 제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억압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니까 욕망이 발현은 돼야 돼요. 발현되는데 결국은 억압과 검열이 절대적이니까 변장으로 나와야 되죠. 나 리비도 아니야. 나 성적인 욕망이 아니야.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수용되는 형태로 프로이트는 심하게 얘기한 게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예술 작품, 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리비도의 변장된 모습이다. 변장한 모습이다. 그게 변장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충족이 못 됐다는 뜻이니까 컴플렉스를 갖다 붙인 겁니다. 어, 그 완전히 충족된 게 아니죠. 그냥 변장만 한 거니까. 그게 이제 프로이트 웨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텍스트를 읽으셨으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웨이디푸스가 비난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욕망, 무의식적인 욕망 이거를 그래도 그 사라질 수 없고 인간의 모든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성적인 욕망 리비도라고 하는 하나만을 절대적으로 삼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아들한테 언제나 제거하고 싶은 치워야 될 대상이기만 하냐. 가장 존경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닮고 모방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 이론이 맞으려면은 그거는 엄격한 일부 일처제에서만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 일부 다처제 사회라 그러면은 웨디푸스 컴플렉스 없겠죠. 왜요? 얼마든지 어머니가 자기 차지가 될 수 있죠. 일부 다처제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일정한 문화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보편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금방 반발이 생기실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남성 위주 아니냐. 그렇죠? 위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남성적인 리비도 중심으로 본 거거든요. 여성은 어디 가느냐? 이런 질문. 그다음에 이 작품을 읽으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웨디푸스가 그 웨디푸스 이야기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리고 그 당신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명명한 그 모습은 웨디푸스라든지 그 자식들이라든지 여기서 보이는 여러 모습 중에 일부분일 뿐이다. 일부분일 뿐이다. 이런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트 이후로 정신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인간 이해, 예술 이해, 인간의 뭐 언어 활동 이해 이런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오이디푸스한테 무슨 컴플렉스가 있나 그러고 열심히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오이디푸스는 컴플렉스 없어요. 그죠? 폭망을 다 실현했죠. 아버지를 없애고 어머니를 차지했으니까 그거를 신화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어쨌든 현실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실현한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죄가 되는 거죠. 음, 죄는 지었을지언정 뭔 없죠? 컴플렉스는 없다. 음, 완전히 프로이트식의 프로이트가 얘기한 식의 컴플렉스는 없다. 뭐 요거는 우리들이 읽은 덕분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고전 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에 관련돼서도 조금 접목이 되니까 조금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소감 및 주요 인물 분석, 소회의실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10분 주세요. 10분이요? 네. 네. 오전반에 선생님 이름 있었는데, 선생님 오전반에 못 들으셨죠? 아, 저요? 네네네. 아, 네. 오늘 뭐 좀 일정이 있어갖고, 아, 그러셨구나. 죄송한데 오늘 어, 정남분이 누구시죠? 제가 네. 안경을 시험 치고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고 와갖고 이게 뭐 화면도 잘 안 보이고, 제가 적겠습니다. 네. 네, 그 내용도 지금 안 들리고 머리가 빈뻥한 상태네. 안경이 어, 없어갖고 지금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보고 있는데. 소감, 그러면은 이게 오나라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래 성함이? 아, 저 오명화에 이게 갑자기 아, 줌이 네. 뭐가 달라져가지고 잠깐 이름 좀 바꿀게요. 선생님부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늦게 들어왔어. 원장님, 네. 우리 원장님, 예, 오이디푸스 너무 일본까지 가가지고 읽으셨다고. 아, 일본 다녀오셨어요? 네. 잠깐만요, 아, 적어볼게요. 네. 제 소감은 이거 워낙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왜 신들이 이렇게 장난을 쳤나? 음, 그 다음에 사실 오이디푸스는 그 본인의 의지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뭐 신탁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 본인의 선택으로 한 적은 아닌데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되게 자책을 하고 그러는 모습도 좀 안타깝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딸에 관한 이야기, 안티고네에 대한 안티고네. 얘기들, 그 얘기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았어요. 안티고네에 음, 관한 얘기들도. 뭐 거긴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연극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 연극이었다라는 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기 굉장히 토론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의견들이 다른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앞에 거하고 다르게. 그런 거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명환 선생님 어떠세요? 저요. 아, 이게 갑자기 뭘 바꾸다 보니까 뭐가 다 뒤죽박죽 안 되네요. 네. 아, 저는요. 저도 막 정말 정신없이 지금 막 읽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근데 저 이거를 고등학교 때 고1 때 이거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음, 아, 근데 그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아, 그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주제도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보니까
음, 정말 그 인간에 대한 그 나약한 인간의 그 운명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오이디푸스가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그리스 비극이 그 관객들이 보면서 우리 그 보면서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주인공처럼 되는 거잖아요. 오이디푸스처럼. 그래서 절규하는 그런 느낌? 음,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그 비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좋았어요. 네. 네. 저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어요. 오늘 이제 설명 좀 들으면서.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도 말했지만 오이디푸스는 컴플렉스가 없다. 근데 왜 거기에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붙였을까? 음. 오이디푸스가 만약에 들었다면 되게 속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이디푸스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왜 그렇게 본인한테 그런 벌을 내렸는지 그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고 또 근데 그거를 운명에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받아들인 건가요, 그거? 그러니까 스스로 헤쳐나가는 우리 명화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 받아들이면서 어 자기가 뭐 스스로 그래도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이디푸스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티고네를 보면서 그리스 시대의 여성상인데도 굉장히 음. 앞서가는 여성상으로 그렸다. 저 자기 그리스는 음. 예. 좀 그런 또 다른 느낌을 받았고 그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잘못할 때 반대를 할 때는 안티 이러잖아요. 예 음, 그 안티가 여기서 나왔나? 뭐 인제 이런 네, 생각을 좀 맞아요. 거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 음.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안티고네를 좀 많이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어 뭐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 왜 왕이 됐다고 전에 왕비하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지 나이 차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게 비극의 어떤 저기 주제 아닐까요? 전혀. 그게 음. 없으면 어. 관객이 없을 거잖아요. 그, 음, 그, 아니 성경에도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첫 예. 번째, 그 옛날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에 첫 번째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의 형사치수제. 두 번째, 어, 그 동생이 다시 또 그 여자와 살아야 되고 이런 풍습들. 네.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여기에 보면은 오이디푸스가 수능을 하면서도 또 반감도 느끼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신이 인간한테 준 운명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생각. 엄청나게 제한적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그 제한적 운명 안에서 내가 순응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제일 정답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 내 삶을 우리는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어쨌든 대학교 때 우리가 프로이트 심리학 배우면서요. 막 이렇게 리비도 뭐 이런 용어들 나오면 조금 이렇게 거부감,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아 그래 그냥 받아들이게 되네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인물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인물이 오이디푸스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했고 그 부인인 이오카스테는 뭐 사실은 거의 특별히 어떤 적이 역할이 없잖아요. 없죠. 그죠? 예, 본인의 선택한 거는 나중에 죽음을 선택한 거 외에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새로 된 왕하고 결혼을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그 이슬람에서 이 네 명까지 다처제로 돼 있는 게 딱 그런 의미래요. 그 사막에서 살다가 뭐 누가 뭐 형수라든지 뭐 누가 죽으면은 형이나 누가 죽으면은 그 부인까지 같이 보살펴 준다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거둬들이는 음,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남자가 음, 없이. 예. 근데 네. 여기 이제 또 다른 에, 저기는 크레온이라는 사람. 음. 네. 네. 크레오는 오이디푸스의 네, 처남이자 삼촌? 아마 네. 그렇죠. 약간 가장 인간적인 이중적인, 모습인 네? 제일 인간적인, 평범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크레오는. 그 인간의 음, 모습인데 뭐 자기가 무조건 저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걸 지켜야 된다. 음, 이러는 것을 보면은 너무 또 이 융통성도 없이 맞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음, 어떻게 보세요? 크레오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저기 영모했다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음,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신탁을 듣고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행위를 맞아요. 보면은 너무 네. 자기 위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꾀골수. 네. 네. 음, 예,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네. 지금 한 분이 못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민행 선생님, 원장님 지금 회의 암호가 설정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민행 네? 선생님. 저희 그, 그 저희 반, 나중에 올리신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 암호가 네. 걸려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지사항에 있는 아, 맞다. 저도 못 주소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네, 네, 네. 아, 맞아. 저도 좀 못 들어갔고, 뭐, 그 위에 걸로 들어왔는데, 맞아. 예. 맞아, 맞아. 위로 쭉 공지에 우리가 있는 올리다 춤을 보니까 더 다시 하나 있더라고. 한번. 공지에 있는 줌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음, 네, 아, 그러면 지금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의실, 지금 제가 그 회의실을 못 봐서요. 김성화, 윤소진, 김홍석 박사님,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네, 저희는 일단 소감, 작품 읽고 난 소감. 우리 김홍석 박사님은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그 괴로워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막 자기 파괴하고 이제 자기 반성의 과정이긴 한데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느껴지고 또 인간적인 모습도 자기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성화생 작가가 이 정말 자유의지와 운명, 인간의 죄와 벌이라는 이 무겁고 복잡한 주제를 이렇게 작품 안에 녹여낸 그 역량이 너무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저는 오히려 보면서 그리스의 신들은 그리스의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저 이렇게 봤습니다. 자유의지를 너무 무시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오디푸스, 인간적이다. 이거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나요? 우리 저기 김 박사님이요. 아, 오디푸스가 그래도 인간적이다, 네네. 충동적이지만 인간적이다라고 네, 이야기. 양심에 예민하다. 자기 아, 선택에 스스로 책임진다. 아, 네. 왜 인간적이냐면, 그죠? 뭐, 뭐, 신탁에 의해서 다 행한 것까지 몰랐잖아요. 몰라갖고, 음. 자기는 그래도, 뭐, 나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인간적이라 했던 게 자책을 하고 스스로 막 눈도 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또 굉장히 이국적인 걸로 봐서 저는 참 명명하고 싶었어요. 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들면 어떨까? 아, 음, 예. 그거 신탁에 의해서 그걸 모르고 깨닫고 나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난리를 치고 뭐 그냥 음. 괴로워하고 하는데 이거 뭘 붙이고 싶었어요. 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말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고 했지만 나중에 그 행한 행위가 모든 게다
그래서는 안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명명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인간이 다 실수를 하긴 하는데, 오디프처럼 그 두 눈을 찌르고,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기의 잘못에,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또 죗값을 또 치르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은주 선생님 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황윤정 선생님은 그 소감을 중간중간 사회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 오이디푸스 왕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또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크레오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고집과 편견과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삶을, 주변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준 교수님께서는 그렇지만 모든 캐릭터가 생동감이 있다. 그래도 이 감동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역시 오이디푸스가 아닐까. 두 눈은 잃었지만 시만을 얻었다. 눈은 장님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삶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오이디푸스가 좀 멋지지 않는가 그런 말씀하셨고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운명을 죽으면서도 그 개척해 가고 또 그 자기의 그 운명 종말을 알리는 그런 오이디푸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렇지만 이 프로이드 이론에서 그 오이디푸스의 이런 그 면을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서 오이디푸스의 어떤 심화를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낀 것은 그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나에서는 신들이 직접 나와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바꿔버리고 직접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오이디푸스에서는 약간의 감정적인 약간의 신탁도 나오고 물론 신들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지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약간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럴 것은 이제 르네상스로 인본주의로 이어지면서 신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대등하거나 신이 위에 있었지만 점점 인간 중심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순 선생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윤경로 원장님, 고덕기 선생님, 박희정 선생님, 오명환 선생님,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저희는요, 윤경래 원장님은 신들이 왜 장난을 쳤나, 본인의 선택은 아닌데 왜 본인이 자책을 해야 되는지 안타까웠다, 오이디푸스. 그리고 안티고네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이 연극으로 해서 토론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고, 또 의견이 다른 게 정말 재밌었다. 또 오명환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나? 이게 뭐지? 이랬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부분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다가왔고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저도 오이디푸스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티고네 이름에 대해서도 또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저희 팀에서는 원장님께서 왜 20살이나 많은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를 결혼을 하게 했는지 그게 몇 살이 많다고요? 20살. 20살? 그래요?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지 그런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통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옛날에 그 어디 원장님 뭐 형이 죽으면 돌봐주는 걸로 시작 그랬죠. 형수, 형수와 모슬림, 장가 들었잖아요. 모슬림에서, 무슬림? 모슬림에서 네. 4명까지 이 다처제를 두잖아요. 네 명이요? 네 네 명. 명까지. 네. 듣기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뭐, 말씀하세요. 네, 결혼시킨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네. 그리고 크레온에 대한 인물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온,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너무 융통성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외골수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주변을 너무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는 마이크가 없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그 두 명, 세 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공감이 되고 다 들렸을까, 그 멀리까지 들렸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의 확장이 될까, 이게 밀폐되지 않은 공간인데, 그런 좀 의구심도 조금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 했나요? 자, 발표 안 네, 하신 회의실 계시나요? 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소감 및 주요 인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0분 주세요. 네. 우리가 아까 들어간 게 3회의실인가요? 네? 저희가 아까 아, 들어갔던 데가. 네, 이번에는 몇 회의실 없고장 사람 이름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찾아서.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원장님이 보내주세요. 네, 제가 할당했어요. 네. 음, 맞춰서 잘 주세요. 원장님. 자,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소회의실, 저기 소회의실 2네요. 거기 지금 보니까. 네. 그죠? 질문 만들어 소회의실 보겠습니다. 2. 맞나요? 네.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원장님, 질문 해주세요. 아, 왜 질문. 스피커가 작동 동작하지 않습니다. 전 첫 질문이 아까 했었던 건데, 왜 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신탁을 할까? 그렇죠. 음, 저는 질문. 오이디푸스가 운명을 피하려고 했던 노력이 그를 말이 좀 안 되네. 꼬이게 되죠. 오히려. 더 운명으로 가깝게 하잖아요. 그렇죠. 취소. 다른 분. 말이 안 돼.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성화쌤. 저는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 중에 조금 뭐랄까 좀 잠시 머물러서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알아봤자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하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왕비가 나중에 또 모든 것을 먼저 알게 됐을 때 했던 네네. 말이기도 한데 알아봤자 득이 될 것 없는 진실 또는 뭐 밝혀지지 않아도 좋을 진실 이런 네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밝혀지지 않아도 좋을 진실은 있을까?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머물러서 불편한 생각을 진실.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오이디푸스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을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아까 나온 그런 얘기를 성격이에요. 자기 했는데, 성격. 음, 꿈에도 몰라서 성격이다. 또 이제 뭐 좀 되게 답답하기도 했고 뭐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네네. 그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하이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했을 때 크레온? 크레온이 결국은 네.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거를 굴복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자기 권위를 계속 밀죠. 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음.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질문 네, 정리가 좀 알겠어요. 덜 무슨 되네요. 말씀이신지. 네. 네, 네, 네. 음. 안티고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생이 이렇게 좀 만류를 하잖아요. 근데 음, 안티고네도 왜 자기 그죠? 신념,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의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자기가 믿는 것을 갖다 추진하려고 그랬을까? 응? 오이디푸스 딸 닮지 않아요, 원장님? 그러네. 아빠랑 성격 똑같아. 그러니까 타협과 조정을 몰라서 그래요. 합의하는 걸 안 배워서 음, 그래요. 음. 시뮬레이션 안 배워서 그래. 조용하시다. 안 그러면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 153쪽에 보면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누구죠? 153쪽? 네, 감시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안티고네가 하는 거 맞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그 부분에 이제 돈에 네가 뇌물 받고 저지른 일 음. 아니냐 그러면서 돈의 위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돈이 무슨 짓을 하는가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네. 과연 돈의 위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가? 음. 돈의 위력은 과연 얼마만큼일까? 이런 이야기도 매우 크다. 책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짧게 짧게 이렇게 넣어놓은 게 네.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음. 진짜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 이 시대에도 돈의 위력이 엄청났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예, 네. 예. 이 시대에도 뇌물이 많이 있었나? 뭐 이런 거. 음. 음. 아니 저는 가서 기원전 5세기 이야기인데 그죠? 요즘에 얘기하고 뭐 별로 다른 게 다를 거 없어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이제 오이디푸스가 일찍 음. 자기 또 그 아버지가 아버지였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네.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그 잘하던 아버지 말고? 네, 자기 진짜 아버지 뭐 어디서 네네, 삼거리 길에서 만나잖아요. 네. 만났을 때 네, 예. 삼거리에서 삼거리에서 그때 알았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네네. 어, 저는 오히려 오이디푸스가 그 이제 자기가 신탁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고린도스로 돌아가지 않고 떠났잖아요, 나라를. 그렇죠. 근데 본인만 몰랐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양자였다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돌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의논만 했어도 너네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이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듣고 만약에 떠나지 음. 않고 원래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음.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났으면,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이제 그 안티고네가 하는 말이 신의 법을 않았으니 인간의 법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의 법을 더 우선적인 건가? 아니, 뭐 당연히 우선시한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안 지켜도 아니, 서로 충돌이 된다면 신의 법하고 인간의 법하고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네. 법은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음, 9개 나왔습니다. 음, 인간의 법을 만들 때 신의 법, 보통 말하는 그 도덕인데 도덕과 충돌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렵긴 하겠지만 애초에. 최대한 고려해서. 음. 어. 근데 참 많죠.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현대에도 많고. 음. 근데 우리가 법에도 이렇게 뭐 가족을 이렇게 숨겨준다거나 예를 들어 범죄자를 하더라도 그런 건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있죠. 약간 네네. 인정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있죠. 그걸 네. 그게 법에 그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법에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재판할 때 어떤 그냥 그런 정상 참작만. 관계를 좀 그죠, 뭐 그죠. 참작한다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사실 법이 참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커버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법의 한계죠. 원장님, 네. 엄청 피곤해 보이세요. 조금 피곤하죠, 아무래도. 네. 갔다 오면은 피곤하지. 살짝 졸리시죠? 졸리지는 않아요. 잠깐. 본인이 질문. 본인이 졸린 건 아니시죠? 저 절대 안 졸려요, 저는. 난 이상하게 소외실 나가게 했더니 어디 못 들어갔는데? 지금 그래요? 네. 못 들어오셨구나. 예, 소외실을 들어갈 수 있게 안 돼 있고 지금 윤경로 원장님께서 보내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랬구나. 네, 다음번에는 들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벌 쓰셨네요. 네. 밖에서. 뜨면은 내가 골라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뜨더라고. 네. 오전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진 교수님께서. 아니, 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공동 네. 호스트로.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돼 있었나? 네. 네,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자, 그러면 질문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오명환 선생님 질문이 너무 기네요. 오명환 선생님은 혹시 중요 질문만 해놓으시면 제가 그것만 네.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일단 거기서 선생님이 선택해 주세요. 제가 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올렸으니까. 네, 그러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보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왜 신들이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신탁을 했을까? 그리고 밝혀지지 않아도 좋을 진실이란 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지금 공유되어 있죠? 네. 왜 오디푸스는 끝까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파헤쳤을까? 크레온처럼 우리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건 어떤 경우일까? 안티고네는 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따랐을까? 돈의 위력은 과연 얼마만큼일까? 오디푸스가 길에서 만나 우발적으로 죽였던 왕이 자신의 친부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었을까? 오디푸스가 신탁을 듣고 충동적으로 나라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이 충돌될 때 인간의 법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날로 현실은 복잡해지지만 법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온주 선생님하고 저는요, 이야기를 좀 나누느라고 질문을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오디푸스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범상치 않은 인물인데요. 그리고 첫째는 왜 둘째보다 부담감을 더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안티고네의 그런 성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오디푸스는 안티고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이오카스테 왕비는 라이오스와 오디푸스 중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이오카스테 왕비의 자살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에게 도전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오디푸스는 왜 눈을 찔렀을까? 오디푸스는 아들에게 왜 저주를 내렸을까? 그리스인들은 왜 비극에 열광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불길한 신탁을 받았다면 무시한다? 수용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운명은 타고났다. 신탁 예언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오디푸스가 눈을 훼손하지 않고도 자신의 운명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에서 여자의 모습은 수능적으로 그려져 있을까? 그러면 우리 오명화 선생님 비슷한 거는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푸스와 이오카스테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삼거리에서 길을 서로 비켜주지 않는다. 치킨 게임 하듯 양보하지 않고 성격 급한 부자가 부딪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다.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던 장면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살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전염병 해결자 왕에게 찾아온 예언자 테이레시아의 말을 듣고 오디푸스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 자신이 그 범인이라는 것을 덮어버렸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디푸스는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를 짝으로 삼은 죗값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스스로 문먼자가 됩니다. 가혹한 인간의 운명과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오디푸스가 눈을 훼손하지도 않고 자신의 운명에 저항할 수는 없었을까요? 필멸의 인간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누구도 행복하다 할 수 없고 아무 고통도 겪지 않고서 삶의 경계를 넘어서기 전까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실 말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 나눈 질문으로도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5가지의 토의 질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일회시를 좀 이렇게 인원을 좀 배분을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 회의실이 2명이에요. 박은주 네네. 부장님하고. 네. 이번 시간을 좀 더 주시죠. 20분 드릴까요? 20분 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네. 20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도립도서관인가요? 도립도서관 아니에요, 선생님? 네. 개인 도서관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도서관에서 근무하신다 들어가지고. 음. 그 오명화 선생님이 굉장히 질문을 그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예.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희극이 있고 이제 비극이 있는데 네. 그런 그 협의의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이 비극이 하나의 어떤 극이라는 그 큰 장르인 것 같아요. 이 비극이 꼭 불운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희극이나 비극을 이렇게 그 통틀어서 비극이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 첫째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미. 그렇죠. 네. 예.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뭔가 인간이 사고하고 어떤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대변하고 어떤
신들의 입장이나 이런 거,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막 토론이 중요하고, 뭐, 토론 교육, 뭐, 하브루타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이 뿌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 그리스 시대부터 뿌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음, 들었어요. 저희가 누군가가 잘 되는 것보다 네, 불행한 거에 대해 훨씬 더 흥미로워 하잖아요. 네, 인간의 음, 본성이, 네. 약간 네, 사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보면. 그래서 네, 희극보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에 훨씬 더 좀 재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불운에 대해서 좀 흥미로워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음, 비극에 열광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이 연극에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서로. 네, 그걸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하버드 대학 네. 네, 교수의 강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음, 사람들 이렇게 토론을 이제 막 시키잖아요. 정답이 없는 그 네. 주제를 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음, 음, 가령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음, 안티고네가 동생하고도 하고 안티고네가 왕하고 그 새로운 왕하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모습들이 음, 아, 참 저렇게 해가지고 옛날부터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은 참 많이 발전됐었던 것 같다. 이런 문화 네. 자체가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요. 진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작가들이, 서구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진 교수님 써놓은 거 보면, 비극 경연대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경연대회. 그러면, 이때 기원전 468년인데, 경연 대회가 있을 정도면 그만큼 뭔가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대회가 열렸겠죠? 어, 이렇게 네, 대회가 열릴 정도의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네, 사람들의 언변이 굉장히 수려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또 생각하는 그 깊이도 음, 굉장했었을 것 같고 옛날부터. 음, 근데 이런 전통을 받아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고. 음, 음, 음. 저, 철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음, 운명을 타고났다. 지금 이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 신탁이나 운명, 그 이야기 네, 많이 나오는데, 운명을 타고났다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이런 음,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신앙도 있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이제 치매에 걸리시고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장도 이제 이렇게 퇴직이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아,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 뭔가가 내가 이렇게 살도록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이제 편할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내 삶이 좀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음, 아,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내게 이렇게 정해진 길이었을까? 이것을 또 이제 물론 기도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기도 한데 좀 뭔가가 삶이 이렇게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요즘에 와서는. 또 음,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잘 살 것 같았는데 또 그 갑작스럽게 주변을 통해서 막 저를 막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운명도 있구나. 정해진 나에게 앞으로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 변화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책을 통해서 더 이제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신의 세계, 또 네, 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운명,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종교는 없지만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을 뭐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서양에서는 저는 미국에서 다녔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거는 운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해요. 타이밍이 맞아서 잘 된 사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된 사람. 근데 음, 그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운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군. 저는 인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참 보이지 않는 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러면 동양은 운이고 서양은 타이밍인가요, 원장님, 그러면? 아니요, 서양에서도 데스티니나 뭐 여기서도 그런 네, 저기에 여기서도 뭐 신탁이나 뭐 운명이니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죠. 네.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음, 비즈니스에서 이제 음, 타이밍이란 얘기를 해요. 이 친구는 타이밍이 뭐가 좀 음, 안 맞았다. 뭐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해석하면은 그게 운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음,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운도 진짜 그 운도 운명,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내가 그거를 운이 그러니까 재수 좋고 운이 좋으려면 그 길로 막 가야지 운도 따르는 거지. 음, 전혀 뭐 안 한 상태에서는 운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운도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운도 있고 또 음, 거기에 개인의 선택과 노력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무슨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계속 믿는 저기도 많아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건 네.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는 그 신의 존재를 많이 믿었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죠? 그리고 그 신이 신탁한 거는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으니까. 법보다 뭐 신탁을 더 크게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우리 박은준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세요? 네네. 네. 예. 그러면 혹시 전생 이런 건 혹시 막 믿으시나요? 믿지는 않고요. 네. 이런 내 어떤 네. 경험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뭔가 그 안 좋은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음,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그 나쁜 기운, 이 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기운과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쁜 기운이 이 충돌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 음, 좀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 뭐랄까 좀 저기 기독교에서도 막 귀신이 들렸다. 귀신끼리 이렇게 부딪힌다. 막 이런 이야기가 직접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례들이 막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기운들이 충돌했을 때 음, 불상사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거는 좀 미신이 아니라 좀 믿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책을 소설이나 이렇게 홈플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그 많은 그 정말 변화무쌍한 그 인간들의 삶을 보면 그 어디서부터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가져왔던 배경과 이 사람 배경 속에서 이 나쁜 기운들이 확 충돌할 때 그때 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 충돌할 때 신들이 네. 개입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게 뭔가 그 신들보다도 뭔가 조종되는 느낌? 어, 그게 신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음,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음, 그것을 뭔가 조종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지금 일리아스, 오디세이, 뭐, 이렇게 예, 계속, 마찬가지로. 예, 네, 지금 오디푸스까지 계속 예, 신화적인 부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예, 자꾸 신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도 사실은 그쪽 분야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 과연 운명이 타고나고 신들이 개입한다면 내가 너무 노력을 하고 사는 것도, 부질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자신의 의지 밖에 네, 뭔가가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음, 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음, 책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느꼈고요. 네. 여기 지금 원장님이 올려준 5가지 질문 중에서는 혹시 선생님 음, 괜찮은 질문 있으시면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네. 4번, 연극은 개인의 권리와 법적 의무 사이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당구하나요? 음, 연극. 음, 연극은 그 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뭐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제 선택할 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법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이라는 거는 왕이 뭐 크레온 왕이 지시를 한 게 법이란 말이죠. 왕이 네, 말할 해를 건들지 말아라. 법인데, 네, 예, 그게 이제 법적인 의무가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음, 그다음에 근데 개인의 권리는 이거는 내 동생이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그런 난 치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네, 안티고네는. 근데 네.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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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티고네처럼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안티고니처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개인의 네, 권리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의무보다, 것 같아요. 예. 음, 그 법적인 의무가 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어떤 편견에 의해서 약간의 그 편중이 될 그런 잘못된 비합리적인 음, 그 법적인 것이라면 좀 음, 투쟁을 할 것 같아요. 이 예. 합리적인 법이라면, 예. 음, 물론 합리적인 부분이 내가 공감했을 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음, 투쟁을 해서라도 나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안티고네처럼 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음, 안티고네처럼 그렇게 그 생명이 가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네, 네.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거든요. 음. 안티고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좀 싸울 것 같아요. 음, 예. 그니까요. 그 이런 말을 했어요. 착한 사람은 그 본인 자체 혼자 있을 때 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하게 착하게 부추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뭐, 다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예.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예. 예.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죠. 음, 내 주변의 사람을 나쁘게 만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본성이 착하고 뭐 인성이 착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은 그 정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예, 어떻게 모른다는 거죠? 변할지 모르니까 인간에게 음, 착하다, 이 사람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음, 것이다. 음, 그리고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착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그 역동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인간의 성향은 상황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러죠. 네, 움직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성향이 네, 저는 굉장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희생적이기도 하고 단호하잖아요. 네. 고집도 있고. 내 고집도 네, 있고, 근데 그 방향이 굉장히 본인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도 들고, 네. 후회 없이 산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없이요? 후회 없이. 네네네네. 네, 자기가 뭐 죽음도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네네.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죠? 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3번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요. 시력과 실명이라는 주제가 연극 전체에서,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눈을 이제 잃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진 교수님은 그 심한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스토리를 쭉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어떤 예언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또 어디서 죽을 거고 다른 사람은 보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는 그 경지까지 도달한 것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음. 내면에 눈을 뜨지 않게 되더라도 실명을 하고 싶진 않네요. 예, 이거 당연하죠. 뭐, 어리석게 살더라도. 심한이 열린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떨 때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알게 된다든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든지, 뭐 그런 것이 이제 심한이 열렸다고 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음. 성인의 반열인 거죠, 거의. 그쵸? 그렇죠. 죽음도 예측할 수 있고, 죽음도 찾아갈 수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내면의 눈을 그, 뜨게 하면서. 이제 25초 전에요. 음, 박윤전 선생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좋은 연수 열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음. 멋지게 다가왔어요. 네, 멋지게 다가왔네요. 네. 10시가 다가옵니다. 그러네요. 나누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김 박사님과 우리 성화쌤, 소진쌤,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원장님 올려주신 그 5가지 질문 가지고 얘기 잠깐 나눴고요. 네, 저희도 운명과 자유의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이 개념이 대립되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자 우리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두느냐 그 얘기를 나누면서 재밌었거든요. 우리 김 박사님은 운명 80, 자유의지 20. 와, 운명이 80인가요? 우리 성화쌤은 자유의지 70, 운명 30. 저는 자유의지 80,
운명이시. 그래서 너무너무 얘기 재밌게 나눴고요. 오이디푸스 눈 훼손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음. 눈을 잃으면서 마음에 진실을 진짜 보게 되었다. 그것도 김 박사님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정말 보기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일부러도 눈을 감고 다니면 어떨까? 그 얘기해 주셔서 많이 웃었고요. 또 개인 권리, 국가 권위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예를 나눴어요. 난민 캠프 이런 거.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검거당할 때 부모와 아이 따로 감금한 문제 이런 거. 또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자.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그래도 굳이 순서를 나눈다면 다수가 안전한 확률은 세계, 국가, 그다음에 사회, 개인 순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잘못하면 너무 전체주의로 갈 수 있으니까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자라는 게 필수다. 저희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신개입하는 부분 좀 얘기하고요. 요 정도로 저희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토의 질문에 거의 뭐 강의 하나 들은 것 같네요. 네, 저희 회의실에서는 우리 운주 선생님 계속 발표하셔야 되네요. 지금 발표해 주세요. 네, 저요. 어, 어, 저기 왜 비극에 열광했을까? 그리스인들은 음. 첫째는 재미가 있었을 것이다. 신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인간의 불운에 대해서 더 어떤 소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했습니다. 또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정답이 없는 질문에 토론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문화에 철학자가 많았을 것이다. 이거 우리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운명을 타고났다. 신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 보이지 않는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보이지 않는 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동양에서는 운, 또 서양에서는 이제 물론 다른 말도 있지만 타이밍이라고 또 하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그 운에 대해서 또 그 타이밍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를 나눴습니다. 또 그 연극에 있어서 그 개인의 권리, 그 안티고네가 그 오빠를 이게 장사 지내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권리와 또 크레오낭의 내 말이 법이니까 내 말을 지켜라, 내 법을 지켜라 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당신이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향은 상황이 만들어낸다. 원초적으로 착한 사람, 또 악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실명을 하면서도 시만을 여는 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게 살겠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고덕희 박희정 선생님. 저희는 희정 선생님하고 했는데 너무 네. 좋았습니다. 운명을 나는 개척형인지 아니면 순응형인지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같이 얘기 나눈 거는 저희는 순응형을 택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두 분 다요? 네. 몇 프로인가요, 선생님? 몇 프로? 저는 90%, 99%에 저는 그 희정 99%. 선생님이 몇 프로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근데 잘못 썼나 보네요. 선생님, 나 개척해 나간다고 썼는데, 우리 덕희 수능으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모든 바쁘셨네요. 저는 개척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이 없어가지고 자, 박희정 선생님은 개척하시는 걸로. 네, 전 개척할게요. 네. 그렇지, 우리 희정이지. 저는 이게 운명을 도전해봤자 신이 만들어놓은 그 운명의 장난에 우리가 오히려 놀림감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신을 믿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불길한 운명, 이런 운명은 주지 않았어요. 않습니다. 절대로. 밝은 운명만 줬고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주었기 때문에, 그 무지개빛 삶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운명,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잘 찾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운명을 절대 도전하지 않고 살고 싶고. 희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도전형인 희정 선생님께서 이 탄을 해주세요, 그럼. 네네. 오늘 덕희쌤 얘기를 계속 너무 재밌게 빠져들어서 듣고 있다가, 덕희쌤님은 지금 크리스찬 공부하시면서 이제 수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운명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완전히 순응하는 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짝, 거기에 맞춰서 좀 개척해 나가는 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네. 고덕기 선생님은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개인 의지가 아주 강하시네요. 오. 오. 농담입니다. 그리고 또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 더 만들어서. 오명화 선생님하고 이민행 선생님, 진영준 교수님. 네. 지금 메모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맨 위일까요? 메모가 안 돼 있는데. 홍섭 선생님, 저 하나 대답 하나 답변 드릴게요. 인간은 내 운명이 어떤지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신의 영역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신탁이라고 여기에서 나왔지만요. 결코 이거는 그 작가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기 하기 위해서 쓴 그 글일 뿐이지, 인간이 어떻게 그 신의 영역이 나의 운명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의실에서는 오명환 선생님 질문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오명환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어떤 주제와 토의로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좀 이야기 아, 나눠주세요, 선생님. 네, 저는, 원장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운명을 타고났다, 신탁이라는 어느 정도 신뢰하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제가 그 질문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 운명이라는 것도 현대 의술이나 과학에 의해서 많이 극복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 신탁 때문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때문에 결국엔 이제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현대에 왔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이가 우리 그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바로 이게 뭐 이렇게 병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게 유산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아기를 갖는 거나 출산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런, 키우면서 그 아이를 버렸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선에서 이렇게 키워져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신탁대로 그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인간의 그 삶이 너무 가혹하다. 너무 이런 비극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의 눈을 찌르면서 그 부분에서부터는 음, 수능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한 인간. 어, 음, 음, 그렇지만 그 삶은 완전히, 어, 왕의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먼 자지만 그 심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인간의 한계. 정말 아까 고덕기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는 정말 인간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우리 삶이 살다 보면은 그냥 이 비극이 그냥 어떤 근친상간에 가장 갈 수 없는 그런 도저히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이것도 이것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오이디푸스에게도 그 심한을 주셔서
자신의 죽음의 장소까지 찾아가고 또 그 티베트를 떠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자신의 죄를 자신을 눈을 찌름으로 인해서 어떤 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집값을 다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공자가 만약에 현지에 온다면 아마도 바보 취급을 당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이제 공감이 갔었거든요. 지금 이게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운전도 못할 거고 이게 바보 취급받는다는 그런 말들이 좀 공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과 그 칼 융의 이론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음, 자, 이 책을 보니까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네. 아들이 17살인데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해서 저에게 손주를 빨리 안겨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극구 만류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리따운 우리 박희정 큰일 선생님께서 났네. 진짜 운명을 개척한 것처럼 지금 수능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일단 자, 한번 박수로 저희 축하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벌써 할머니라니. 제가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아, 나도 젊은 할머니 될 수 있겠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했지만 그건 선택 운명인 안 했죠.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기 받아들이는 거지. 국어사전에 할머니의 뜻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희망을 갖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네. 할머니라니. 젊은 할머니.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디푸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10시 4분 달려가고 있는데요. 인증샷 찍고 개인 성찰 부분은 좀 천천히 좀 적어주세요. 네. 네, 인증샷 찍고 개인 성찰 지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개인 성찰 좀 적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눈 감고 저기 반성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은 저녁반이신가요? 눈 아니, 감고 써야 아니, 되는군요. 그 얘기는 김 박사답지 않았네. 아,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